샵 무릎 꿇은 남자, 샵샵 전 재산을 빼돌려 도망간 남편, 10년 뒤 길에서 다시 만난 전 부인의 정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수입차들이 질비하게 늘어선 대로변에 한 남자가 허겁지겁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구두 밑창은 달아 있었고 넥타이는 반듯하게 메었어도 얼굴빛은 창백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50에 가까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강민준이었습니다. 한때 중견기업의 재무이사를 지냈고 보기 좋은 외모와 달콤한 말솜씨로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의 곁에는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신용불량자 딱지가 붙은 지 오래였고 믿었던 사업 파트너들에게도 외면당한 채 마지막 남은 자존심 하나만을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청담동 한복판의 고급 빌딩 앞 새까만 리무진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깔끔하게 재단된 샤넬 수트, 단정하게 올린 머리카락, 그리고 조용하지만 강렬한 눈빛. 그녀 뒤를 따르는 비서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한 편의 영화 장면처럼 펼쳐졌습니다. 강민주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여성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두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느낌과 함께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열해 전 그가 전 재산을 빼돌리고 한밤중에 도망쳤던 그날 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현관 앞에 쓰러져 있던 그 여자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여자가 세상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모든 것을 얻어낸 이야기였습니다. 이수아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동네 학원에서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모자라지도 않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이수아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공부하며 지방국립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서울의 중견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키는 보통이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단출한 차림새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숫자를 다루는 놀라운 감각과 한번 믿기로 한 사람에게는 끝까지 신뢰를 지키는 성품이었습니다. 박민준을 처음 만난 것은 그녀가 28살이던 해봄이었습니다. 회사 외부 미팅 자리에서 강민준은 재무 컨설턴트로 참석해 있었고 이수아는 팀의 막내로 회의 준비를 맡고 있었습니다. 첫눈에 보기에도 그는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정돈된 외모에 자신감 넘치는 말투,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태도까지. 그날 회의가 끝나고 강민주는 자연스럽게 이수아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에 걸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강민주는 이수아가 부족하게 느끼는 부분마다 너무나 딱 맞게 채워주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생일을 기억해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고 어려운 업무 고민을 털어놓으면 진지하게 함께 해결책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는 이수아의 경영학적 분석 능력을 진심으로 칭찬했고 당신처럼 머리도 좋고 성실한 사람은 처음 봤다고 거듭말했습니다. 이수아의 부모님은 처음에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강민준의 가족관계나 성장 배경에 대해 뚜렷하게 아는 것이 없었고 그가 말하는 컨설팅 사업체의 실체도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강민준은 부모님 앞에서 더욱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철물점을 운영하는 장인어른에게 먼저 공구 정리를 도왔고 피아노를 가르치는 장모님께는 그녀의 연주를 진심으로 감탄하며 들었습니다. 결국 부모님도 강민준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1년 반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식장은 소박했습니다. 이수아의 부모님이 오랫동안 아껴두었던 저축을 꺼냈고 강민주는 나중에 크게 갚겠다고 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서울 마포구의 전세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강민준의 컨설팅 사업은 뚜렷한 수입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가정경제를 이끄는 것은 이수아의 월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수아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믿었고 언젠가 그가 말한 것처럼 큰 일을 해낼 것이라 믿었습니다.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밥을 짓고 주말에는 남편의 사업 계획서를 함께 검토해 주었습니다. 남편의 꿈을 위해 자신의 꿈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그녀에게는 사랑의 당연한 방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이수아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 이수아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거동이 불편해졌고 철물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의료비와 생활비가 동시에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수아는 회사에 야근을 자청하며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애를 썼고 부모님을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꼬박꼬박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즈음 강민준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이수아가 부모님께 보내는 돈에 대해 우리도 빠듯한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가족 모임에 참석하는 횟수가 줄었고 함께 저녁을 먹는 시간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컨설팅 관련 외부 미팅이 많아진다며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이수아는 처음에는 남편의 사업이 바빠지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강민준의 외부 미팅이 늘어난 것은 사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시기부터 이수아 몰래 개인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두 사람의 공동 자산을 조금씩 자신의 명의로 이전시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기 때문에 꼼꼼한 이수아조차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결혼 4년 차에는 시어머니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강민준의 어머니 박정수는 이수아가 결혼할 때부터 불만이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아들이 왜 변변찮은 집안 출신의 여자와 결혼했냐며 내심 반대했고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면서도 이수아를 은근히 무시하는 언행을 이어갔습니다. 며느리가 회사를 다니며 돈을 버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집안일에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사실은 강민주는 어머니의 이런 태도를 알면서도 한 번도 이수아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이수아를 나무랄 때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나중에 이수아에게 엄마도 힘드신 거 이해해줘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수아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면서도 남편이 결국은 자신 편일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5년이 지났을 무렵 이수아는 이 관계에서 무언가 돌이키기 어려운 균열이 생겼음을 처음으로 직감했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에 모르는 여성의 문자가 반복적으로 오는 것을 발견했고 가계부를 정리하다 공동통장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인출 내역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하려 했지만 강민주는 사업상 필요한 지출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회피했습니다. 이수아는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강민주는 화를 내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냉기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수아는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믿으려 했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6년 차에 초겨울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수아는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밤 11시쯤 귀가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거실불이 꺼져 있었고 남편의 신발이 신발장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늦게까지 외출 중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옷방에 들어선 순간 이수아는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의 옷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옷걸이에는 빈 공간만 남아 있었고 서랍장 위에 놓아두었던 그의 시계와 지갑도 없었습니다. 거실 한편에 두었던 여행 캐리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수아는 황급히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두 사람 명의의 공동 저축 통장에는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수아가 오랫동안 야근을 해가며 아껴 모은 3천만 원, 부모님께 받은 결혼자금 일부, 그리고 최근 이수아 명의로 소형 오피스텔을 전세 계약하며 마련해 두었던 보증금까지 강민준이 자신의 명의로 이전시켜 두었던 자산들이 모조리 인출된 상태였습니다. 충격적으로 강민준은 이날을 위해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공동 계좌에서 조금씩 빼낸 돈을 자신 명의의 새 계좌에 모아두었고 이수아 앞으로 된 보험 해지 서류에도 이미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수아가 바쁜 업무에 쫓기며 세세한 금융 내역을 챙기지 못하는 틈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짧은 메모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별표 미안해. 더 이상 못하겠어. 별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6해를 함께 살았던 남편이 6해 동안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가지고 사라지면서 남긴 말이 고작 그 10글자뿐이었습니다. 이수아는 한동안 그 메모를 바라보다가 현관 앞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은 오히려 감각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새벽이 오는 것을 그대로 맞이했습니다. 밖에는 겨울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이 계획된 배신이었다는 사실이 이후 밝혀졌습니다. 강민준은 이수아와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있었고 그 여성은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수아의 성실함과 저축 능력을 이용해 자금을 모은 뒤 상대 여성과 재결합하기 위한 자본을 마련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수아는 강민준에게 있어 처음부터 사랑의 대상이 아닌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이수아에게는 그 진실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믿었던 남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고 사라졌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강민준이 사라진 뒤 이수아의 삶은 바닥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했지만 강민준이 잠적한 상태였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임료가 나가고 그 돈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공탁 절차와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아냈지만 빼돌려진 재산 대부분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는 계속해서 나가고 있었고 전세 보증금이 사라진 탓에 이수아는 작은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이 상황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내색하지 않았지만 얼굴빛이 날로 수척해지는 것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새벽 고시원의 좁은 방 안에서 이수아는 혼자 결심을 했습니다. 무너진 채 살 수는 없다는 것. 이 사람 때문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잃을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언젠가는 자기 발로 다시 일어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퇴근 후 시간을 쪼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경영학 학위가 있었지만 금융 및 투자 분야의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도 틈틈이 재무 분석 관련 보고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해 상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이수아의 분석 보고서가 실제 프로젝트에서 맞아떨어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회사 내에서 그녀에 대한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보이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수아가 다니던 무역회사의 모 회사가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내부적으로 인재를 발굴해 관련 금융계열사로 이동시키는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수아는 여기에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수십 명이 지원했고 이수아는 가장 나이가 많은 지원자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심사위원회의 최종 발표에서 이수아의 이름이 가장 먼저 호명되었습니다. 그녀가 제출한 신흥시장 진출 분석 보고서가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이견 없이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한 분석이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무적 실행 계획까지 정밀하게 담겨 있었다는 점에서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이수아는 계열사 금융 부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새로운 환경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수아는 두려움보다 집중을 선택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 동향을 분석했고 동료들이 퇴근한 뒤에도 책상에 앉아 다음 날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말에는 관련 분야 세미나를 찾아다녔습니다. 그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오직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의지 하나가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수아가 계열사로 옮긴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그녀의 이름은 금융업계 내부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분석한 동남아시아 투자 포트폴리오는 실제로 운용되어 18개월 만에 업계 평균 수익률의 3배에 달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 결과는 내부 보고서를 통해 모 회사 경영진에게까지 전달되었고 이수아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C레벨 임원들의 레이더 위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성과의 배경에는 이수아 특유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숫자만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투자 대상 국가를 분석할 때 현지 시장의 문화적 맥락과 정치적 흐름까지 함께 고려했고 해당 국가의 중소기업인들과 직접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집했습니다. 이는 당시 금융계열사의 기존 방식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었고 처음에는 오히려 동료들에게 이상한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수아의 방식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모 회사의 부회장이 직접 이수아를 면담하겠다는 통보가 내려왔을 때 팀장조차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수아는 그 면담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회장이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들에 과장 없이 그러나 깊이 있게 답했습니다. 면담이 끝난 뒤 부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 말을 했고 그것이 이수아의 인생을 바꾸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부회장의 이름은 한재원이었습니다. 그는 국내 굴지의 한재그룹 이세로 그룹의 금융계열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인물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나이에도 눈빛이 서늘하리만큼 명석했고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으로 유명한 경영인이었습니다. 그가 이수아에게 남긴 말은 단순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그룹 직속으로 오시겠습니까? 이수아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부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수아의 또 다른 면이 수면 위로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재그룹에 합류한 이수아는 단순히 뛰어난 실무자 수준을 넘어 그룹 전체의 금융 전략을 재편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처음에는 낮은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직함은 전략기획실 수석연구원이었지만 실제 역할은 그보다 훨씬 광범위했습니다. 한재그룹이 보유한 금융계열사들, 즉 한재증권, 한재캐피탈, 한재자산운용, 그리고 최근 인수한 한재생명보험까지 이 4개의 거대한 기둥을 하나의 통합된 전략으로 묶어내는 작업이 그녀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과제를 받은 날, 이수아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서류 더미를 펼쳤습니다. 각 계열사의 재무제표, 포트폴리오 현황, 내부 감사 보고서, 리스크 평가 문서들이 책상 위에 산처럼 쌓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우며 숫자들 사이를 헤집었고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비로소 전체 구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각 계열사들은 겉으로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리스크를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한제캐피탈이 부실화된 대출 채권을 한제자산운용의 펀드에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손실을 희석하고 있었고, 한제생명보험은 그 펀드를 보험 계약자들의 변액 상품과 연계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 있었지만 이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그룹의 주주가 아니라 보험 계약자들, 즉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이수아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새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조의 취약점을 명확히 기술했고, 이것이 어떤 시나리오에서 어떤 방식으로 붕괴될 수 있는지를 수치로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개선 방향, 단계별 실행 계획, 예상 비용과 기대 효과까지를 하나의 완결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사흘 만에 완성된 그 보고서는 일반적인 컨설팅 보고서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화려한 그래프나 도식 대신 핵심을 관통하는 언어와 냉철한 논리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한재원 부회장의 손에 전달되었습니다. 부회장은 그것을 읽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읽고 난 뒤 그는 보고서를 덮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비서가 나중에 전한 바에 따르면 부회장이 보고서를 읽으며 중간에 멈추고 창밖을 본 것은 그 비서가 근무한 12년 동안 단 2번뿐이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그룹의 창업주인 아버지가 별세했을 때, 그리고 다른 한 번이 바로 이수아의 보고서를 읽었을 때라고. 사흘 후 이수아는 부회장실에 다시 호출되었습니다. 이걸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부회장의 첫 마디는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이수아는 대답했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것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내부 자료에 대한 접근이 더 필요합니다. 부회장은 잠시 이수아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접근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그 방향도 함께 가져오십시오. 이수아는 그렇게 한제그룹의 실질적인 금융구조 개편 작업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직함은 여전히 수석연구원이었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은 이미 임원급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룹 내부에는 이수아의 등장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각 계열사의 수장들, 오랜 세월 그룹 안에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해온 임원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수아가 만들어낸 보고서는 사실상 그들의 실책을 수치로 드러낸 것이었고, 그 구조를 바꾸는 일은 곧 그들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표면적인 저항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놓고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의에서 이수아의 발언에 반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지연시키거나 그녀를 배제한 채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무형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수아는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각 계열사의 저항을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누가 왜 저항하는지, 그 저항의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정면 충돌 대신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저항하는 임원들 중 일부와는 개별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자신이 그들의 자리를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룹 전체의 리스크를 줄임으로써 오히려 각 계열사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는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논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로 일부는 설득되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아에게 중요한 것은 전원의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일이 진행될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6개월 후 한제그룹의 금융계열사들 사이의 내부 거래 구조 중 가장 취약한 고리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제캐피탈의 부실 채권 편입 문제는 별도의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해 구조적으로 분리되었고, 변액보험 연계펀드의 리스크 고지 방식도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의 단기 실적은 하락했지만 그룹 전체의 신용등급 평가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습니다. 한재원 부회장은 그 결과를 보고받고 다시 한번 이수아를 불렀습니다. 이 그룹 안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습니다. 부회장의 말투는 여전히 건조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수아는 그것이 신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일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대답도 짧았습니다. 부회장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구조 개편이 아닙니다. 더 큰 그림입니다. 더 큰 그림이란 한재그룹이 준비 중인 대형 해외 인수합병 프로젝트였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중견금융그룹을 인수해 한재그룹의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대상 기업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걸쳐 영업망을 두고 있는 패시픽 파이낸셜 홀딩스였습니다. 인수 금액은 협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하지만 이수아는 숫자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료 제출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수아는 계속 팠습니다. 결과적으로 패시픽 파이낸셜 홀딩스의 인도네시아 법인은 실질적인 부실 대출 비율이 보고된 수치의 2배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반영될 경우 적정 인수 가격은 당초 협상 기준보다 최소 30% 이상 낮아져야 했고 인수 후 정상화를 위한 추가 자본 투입도 상당 규모가 필요했습니다. 현재의 조건대로 딜이 성사될 경우 한재그룹은 단기적으로 대규모 손실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수아의 최종 보고서는 인수를 반대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현재의 조건과 가격으로는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딜을 주도한 그룹 내 고위 임원들 사이에서는 이수아의 보고서가 과도하게 보수적이라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투자은행은 자신들의 실사 결과를 방어했습니다. 인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가치, 즉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선점 효과를 이수아가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수아는 반론들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보고서를 펼쳐놓고 어느 부분이 과도하게 보수적인지를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가정이 틀렸는지를 숫자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재원 부회장은 딜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제3의 회계법인을 통한 추가 실사를 지시했습니다. 2달 뒤에 나온 그 결과는 이수아의 분석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패시픽 파이낸셜 홀딩스와의 협상은 조건을 전면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협상이 타결된 가격은 당초 예상보다 37% 낮았습니다. 한재그룹은 이 과정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잠재적 손실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이수아는 이 일로 그룹 안팎에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알려진다는 것은 그녀에게 있어 반드시 편안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한재그룹 안에서 이수아를 향한 시선은 크게 2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경외에 가까운 인정이었고 다른 한쪽은 경계였습니다. 그녀가 조직 안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은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수아가 부회장의 신임을 등에 업고 무리하게 자신의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 그녀의 분석이 뛰어난 것은 인정하지만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 내부 정치를 모른다는 것. 어떤 소문은 사실에 기반했고 어떤 소문은 단순한 감정의 반영이었습니다.
이수아는 이 소문들을 무시하지도 그렇다고 정면으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방식은 일이었습니다. 결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수아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이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철저히 기밀로. 이수아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문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비공식적이고 기밀스럽게 접촉해왔다는 것은 이 조사가 매우 민감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형 금융그룹의 네트워크를 경유라는 표현은 한제그룹이 그 조사의 어딘가에 걸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이수아는 그것을 이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한제그룹과 관련이 있으니까. 박도연은 이수아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 직원이 아닌 그룹과 가까우면서도 독립적인 시각을 가진 분을 찾은 것입니다. 이수아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한제그룹에 합류한 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 조직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간극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제그룹이 완벽한 조직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떤 대기업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부정, 조직적인 자금 세탁이라는 가능성은 그녀가 직접 판단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이수아는 말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협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요청입니다. 박도연이 보여준 자료는 이수아의 예상을 넘어섰습니다. 자금의 흐름은 정교했습니다. 국내의 복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이 집결되고 그것이 해외의 특정 계좌로 이동하기 전에 국내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거래 채널을 경유하는 구조였습니다. 그 경유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가 희석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수아는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2번 읽었습니다. 숫자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패턴을 형성했습니다. 회계사로서 10년 가까이 훈련된 그녀의 눈은 표면 아래에 숨겨진 구조를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이 거래들의 타이밍을 보십시오. 그녀는 자료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분기 말 직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항상 보고 기준선 아래로 설정되어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박도연은 조용히 앉아서 그녀의 분석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3개월 동안 추적한 결과와 같은 결론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로비에서 보안 카드를 태그하고 하지만 오늘은 그 숫자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떤 항목이 어느 계정으로 분류되었는지, 어떤 거래가 어떤 승인 경로를 거쳤는지가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앞으로의 일상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찾아야 하는 일상. 3주가 지났습니다. 이수아는 박도연과 3번 더 만났습니다. 만남은 매번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공원의 벤치, 백화점 지하의 카페, 그리고 한 번은 그녀의 아파트, 근처 주택가의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그녀가 제공한 정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도현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내부의 계정 코드 체계, 특정 프로젝트의 예산 집행 패턴, 그리고 특정 협력업체와의 거래 구조. 이수아가 정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접하는 정보들이 박도현의 퍼즐에 빠진 조각들을 채워나갔습니다. 네 번째 만남은 달랐습니다. 박도현은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내부 제보자가 노출될 위험이 생겼습니다. 회사 측이 내부 보안 감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수아는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이번 주 초부터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대상이 특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 같습니다. 이수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접근한 파일들의 접속 로그는 정상 범위 내에 있습니다. 저는 권한밖의 자료에 접근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건 다행입니다. 하지만 박도연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수아 씨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수사는 이제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수아 씨의 존재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아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안도인지 공허함인지 모를 감각이 그녀 안에서 흘러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후 2달이 지났습니다. 검찰 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한재그룹의 계열사 임원 몇 명이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일부는 구속 전 심사가 청구되었습니다. 언론은 매일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재그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공식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수아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의 메일함에 뜻밖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그룹 인사팀이었.